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자동차 인물 사전 이영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디자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장,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야기입니다. 폭스바겐 골프, 현대 포니, 로터스 에스프리, 피아트 판다, 알파로메오 브레라, 마세라티 기블리,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요 차들은 모두 이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조르제토 주지아로죠. 주지아로가 평생 디자인한 차는 대체 몇 대나 될까요?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최소 2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숫자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지아로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자동차 디자인의 최전선에서 시대마다 완전히 다른 디자인 트렌드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1999년 세계의 자동차 카 오브 더 센츄리 시상식에서 주지아로는 페르디난트 포르쉐, 헨리 포드와 함께 20세기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3명의 인물로 선정됩니다. 엔진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회사를 경영한 사람도 아닌 오직 디자이너로서 이 자리에 오른 유일한 사람이었죠. 주지아로는 대체 어떻게 이런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자동차 인물 사전에서는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1938년 8월 7일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근처의 작은 마을 가레시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마리오 주지아로는 피아트의 차체 디자인을 담당하는 화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지아로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 디자인이 운명이었던 겁니다. 어린 주지아로는 아버지를 따라서 피아트 디자인 스튜디오에 자주 놀러 갔어요. 거기서 클레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디자이너들이 스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자연스럽게 주지아로도 이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재능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술이라는 분야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타고난 게 있어야지 여기에 노력이 더해져서 진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르제토 주지아로도 역시 일찌감치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거죠. 그러면서 주지아로는 14살에 토리노의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선생님들은 원근법이나 비율 감각이 특출난 주지아로를 가리켜서 천재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천재라는 별명에 걸맞게 1955년 주지아로가 겨우 17살이 됐을 때 아버지의 소개로 피아트의 디자인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피아트 디자인 센터장이었던 단테 지아코사는 주지아로의 졸업작품과 스케치를 보고 즉시 채용을 결정했다고 하죠. 야, 17살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피아트 디자이너가 된 겁니다. 하지만 주지아로의 피아트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피아트는 젊은 디자이너가 마음껏 자유로운 디자인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시 피아트는 그냥 평범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탈리아 경제 그 자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이탈리아 GDP의 4%에서 5%를 피아트 혼자서 차지하고 있었고 토리노 지역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피아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죠. 피아트 500, 600 같은 차들로 이탈리아 국민들을 모터라이제이션, 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로 이끈 국가적 영웅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아트가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다 보니까 당시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딱딱하고 위계 질서가 강했다고 해요. 약간 군대식 문화가 있었다고 하죠. 사실은 피아트의 역사를 보면 이 회사 자체가 조바니 아넬리라는 군인 출신이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으면서 탱크나 비행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던 군수업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아트가 군대식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게 자연스럽게 납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시 피아트 디자인 센터에 수십 명의 디자이너가 있었지만 실제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단 한 명, 디자인 센터장 단테 지아코사였다고 해요. 지아코사는 주지아로를 영입한 사람이었지만 본인도 천재 소리를 듣는 디자이너였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도 지아코사의 철학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피아트는 대중차 회사다 보니까 혁신적인 디자인보다는 생산성과 비용이 고려된 디자인을 해야 됐던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주지아로가 피아트에서 4년간 일하면서 그렸던 혁신적인 스케치들은 실제 차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요. 주지아로는 선배 디자이너들의 스케치를 다듬고 지아코사의 수정사항을 스케치에 반영하는 일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지아로는 당시 피아트 시절을 훌륭한 학교였지만 감옥이기도 했다라고 회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지아로는 더 자유롭게, 더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주지아로는 1959년 21살의 나이에 이탈리아 최고의 까로체리아 베르토네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죠. 까로체리아, 이탈리아어로 마차 제작소를 뜻하는 이 단어는 자동차 디자인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르토네, 피닌파리나 이탈 디자인 이런 까로체리아들은 단순히 차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때로는 소량 생산까지 하는 이 자동차 디자인의 심장이었습니다. 특히 베르토네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가장 혁신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죠. 주지아로가 베르토네에 합류했을 때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던 사람은 누초 베르토네,
본인이었습니다. 이 베르토네는 주지아로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고 겨우 21살이었던 주지아로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입사한 지 불과 2년 만인 1961년 23살의 주지아로는 베르토네의 수석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설적인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1963년 주지아로의 첫 번째 걸작이 등장합니다. 알파로메오 줄리아 GT였습니다. 이 차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기존의 둥글둥글한 1950년대 스타일을 벗어나서 날카롭고 긴장감 있는 선들로 구성된 차체를 가졌습니다. 특히 앞펜더에서 시작해서 뒤로 흐르는 이 캐릭터 라인이 인상적이었죠. 줄리아 GT는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14년간 생산되면서 22만 대 이상이 팔렸죠. 하지만 주지아로의 진짜 디자인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66년 주지아로는 람보르기니 미우라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람보르기니 미우라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 중에 하나로 꼽히죠. 하지만 사실 미우라의 디자인 크레딧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 차체의 기본 골격과 구조는 엔지니어 잔타올로 달라라가 설계했고 최종 디자인은 마르첼로 간디니가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스케치와 디자인 컨셉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주지아로였죠. 당시 베르토네 스튜디오에서 주지아로는 수석 디자이너로서 미우라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를 주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낮고 넓은 미드십 스포츠카의 실루엣, 헤드램프 주변의 섬세한 디테일 이런 것들은 주지아로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하지만 1965년 말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주지아로는 베르토네를 떠나게 됩니다. 주지아로가 떠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베르토네라는 거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이름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지아로는 또 다른 유명 카로체리아인 기아로 이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완성하게 되죠. 1965년 27살의 주지아로는 기아의 수석 디자이너가 됩니다. 주지아로가 기아 수석 디자이너였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아는 우리나라 KIA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까로체리아 기아 GHIA입니다. 기아는 당시 상대적으로 작은 까로체리아였지만 바로 그 점이 주지아로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베르토네에서는 누초 베르토네라는 거장의 승인을 받아야 됐다면 기아에서는 주지아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1967년 주지아로는 마침내 자동차 디자인 역사를 바꿀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였죠. 기블리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자동차들은 대부분 둥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페라리도 람보르기니도 마세라티 이전 차들도 모두 그랬죠. 하지만 기블리는 달랐습니다. 차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쐐기, 웨지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앞은 낮고 뒤는 높은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형태였죠. 헤드램프는 투명한 커버 안에 숨겨져 있었고 측면의 선들은 극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곡선은 최소화하고 평면과 직선으로 구성된 디자인이었죠. 이게 바로 쐐기형 디자인, 웨지 디자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지아로는 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을까요? 당시는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이 한창이었고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개발되던 시기였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속도와 기술이 시대의 키워드였습니다. 주지아로는 자동차도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선처럼 제트기처럼 공기역학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형태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쐐기형 디자인이었습니다. 기블리의 성공 이후 주지아로는 이 디자인 언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1971년 알파로메오 알페타, 1972년 마세라티 보라, 1974년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모두 쐐기형 디자인의 걸작들이었죠. 하지만 주지아로의 가장 유명한 쐐기형 디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972년 마세라티 보라와 같은 해에 나온 차 로터스 에스프리였습니다. 로터스 에스프리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서 제임스 본드가 몰고 나왔던 그 차, 심지어 바닷속에서 잠수함으로 변신하기까지 했던 그 전설의 차죠. 에스프리는 쐐기형 디자인의 정점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칼날 같았어요. 보닛은 거의 지면과 평행하게 낮았고 루프는 뒤로 갈수록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극적인 웨지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선이 예리했고 모든 면이 긴장감 있게 연결됐습니다. 이 차는 28년간 생산되면서 로터스의 상징이 됐고 주지아로를 슈퍼카 디자이너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주지아로는 또 한 번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1968년 30살의 주지아로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아를 떠나 자신만의 디자인 회사를 차리기로 한 거죠. 동업자는 엔지니어 알도 만토바니였습니다.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맡고 만토바니가 엔지니어링을 맡는 구조였죠. 회사 이름은 이탈 디자인, 이탈리아의 디자인이라는 뜻의 이 회사는 주지아로의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스케치만 그려주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 제작, 심지어 소량 생산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니파리다나 베르토네 같은 거대 가루체리아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지아로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명성과 실력이었죠. 이탈 디자인을 설립한 지 불과 2년 만인 1970년, 주지아로는 폭스바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 한 통이 주지아로의 인생을,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970년대 초 폭스바겐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의 상징이었던 비틀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었던 거였죠. 비틀은 1930년대에 그때 설계된 차였습니다. 공랭식 엔진, 후륜구동, 둥근 차체, 이 모든 것이 1970년대가 되면서는 우닥다리가 되어버렸어요. 폭스바겐은 비틀을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차가 필요했습니다. 전륜구동 방식의 현대적인 소형차가 필요했죠. 폭스바겐은 여러 디자인 스튜디오에 제안을 요청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주지아로의 이탈 디자인이었습니다. 주지아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차를 제안했죠. 당시 유럽의 소형차들은 대부분 세단이나 투도어 쿠페였습니다. 해치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저렴하고 작은 경차에만 적용되던 방식이었어요. 주지아로는 생각했습니다. 왜 소형차는 트렁크가 작아야 되지? 뒷문을 크게 열 수 있게 만들면 세단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골프의 디자인 컨셉트였습니다. 주지아로가 제안한 골프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먼저 차체가 완벽한 직선과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불필요한 곡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디자인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차체를 평면으로 만들면 실내 공간이 극대화되는 거였죠. 특히 헤드룸, 이 머리 위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C필러, 이 뒷문 위쪽의 기둥을 거의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뒷좌석 승객의 머리 공간도 넓어지고 트렁크 공간도 최대화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문을 크게 만들어서 트렁크 전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적인 해치백의 탄생이었습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주지아로의 디자인을 보고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고 1974년 폭스바겐 골프 1세대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골프의 실용성에 열광했어요. 작은 차체에 넓은 실내 공간, 큰 트렁크, 게다가 전륜구동 방식이라 눈길에서도 안정적이었죠. 디자인도 신선했습니다. 둥글둥글한 비틀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골프는 출시 첫 해에만 30만 대가 팔렸고 1983년 2세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총 68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골프의 진짜 중요성은 판매량이 아니었습니다. 골프는 해치백이라는 차종 자체를 대중화시켰어요. 골프 이후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비슷한 형태의 해치백을 만들기 시작했죠. 푸조 205, 르노5, 피아트 우노, 오펠 카뎃, 심지어 일본 혼다와 토요타까지 유럽식 해치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지아로는 단순히 폭스바겐 골프 차 한 대를 디자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차종, 하나의 카테고리를 창조한 거였죠. 그리고 골프의 성공은 주지아로에게 엄청난 명성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탈 디자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골프의 성공 이후 주지아로와 이탈 디자인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원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주지아로는 대중차 디자인의 마에스트로로 군림하게 됩니다. 1980년 주지아로는 피아트 판다를 디자인합니다. 판다는 골프보다 더 작은 경차였는데요. 주지아로는 여기에 골프에서 증명한 디자인 철학을 더욱 극단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판다는 정말 상자였어요. 모든 면이 평평했고 모든 모서리가 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차체 옆면의 유리창도 평평한 유리를 그냥 끼워넣은 수준이었죠. 이건 단순히 디자인 스타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면으로 만들면 제조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죠. 복잡한 금형이 필요 없었고 부품 공용화도 쉬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아트 판다는 유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1980년부터 2003년까지 23년간 생산되면서 무려 450만 대가 팔렸죠. 이탈리아에서는 국민차라고 불렸고 폴란드에서는 판다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 정도였습니다. 판다의 성공은 주지아로의 디자인 철학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1983년 주지아로는 또 다른 걸작을 내놓습니다. 피아트 우노였습니다. 우노는 판다보다 한 등급 위의 소형차였는데요. 이번에는 주지아로가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판다처럼 극단적으로 평면으로 만드는 대신 부드러운 곡면과 직선을 조화롭게 섞은 거죠. 특히 앞 범퍼와 헤드램프 주변의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주행 기본 형태 위에 둥근 헤드램프가 얹어진 디자인은 친근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줬죠. 우노는 골프나 판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983년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2002년까지 19년간 무려 88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2013년까지 30년간 생산될 정도로 엄청난 장수 모델이 됐죠. 주지아로는 이제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주지아로의 이름이 붙으면 차가 팔렸어요. 자동차 회사들은 주지아로의 이름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차! 요 한 문장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주지아로의 진가는 단순히 많은 차를 디자인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지아로는 각 회사의 정체성과 목표에 맞춰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골프는 실용적이고 이성적이었고, 판다는 귀엽고 친근했고, 우노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 주지아로 디자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일관성이 있었죠. 바로 명쾌한 비율, 깔끔한 선, 그리고 최대한의 실용성이었습니다. 이런 주지아로의 능력은 1970년대 말 아직 자동차 산업이 전무했던 한 나라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74년 현대차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당시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들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포드의 차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죠. 디자인 역량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현대차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맡기자. 그렇게 해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조르제토 주지아로였습니다. 주지아로는 이 프로젝트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직 자동차 산업이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 최초의 국민차를 만드는 프로젝트.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의미 있던 일이었던 거죠. 1974년 10월 토리노 모터쇼에서 현대 포니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됐습니다. 작은 세단이었지만 디자인은 당당했어요. 주지아로 특유의 각진 스타일이 적용돼 있었지만 동시에 친근하고 부담 없는 느낌이었죠. 1975년 12월 드디어 포니가 양산돼서 한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비록 엔진과 변속기는 미쓰비시 것을 쓰긴 했지만 디자인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우리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구나. 포니는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상징이었죠. 포니는 1982년까지 총 32만 대가 생산됐고 이 중 상당수가 해외로도 수출됐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주지아로와 현대의 인연은 포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니의 후속 모델인 엑셀, 엘란트라, 스텔라, 1990년 중형 세단 소나타 2세대까지 주지아로는 계속해서 현대차의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특히 소나타 2세대는 Y2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요. 당시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차였죠. 직선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1990년대 초반 한국인들의 취향에 딱 맞았던 겁니다. 주지아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영감을 함께 심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지아로의 영향은 나중에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에 합류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아는 회사들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 바로 주지아로였으니까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디자인의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지아로가 1970년대, 80년대를 지배했던 직선적이고 각진 디자인은 서서히 유행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대신 곡선과 유기적인 형태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시장의 주도권은 서서히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뱅글이 BMW에서 플레임 서페이싱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고, 발터드 실바가 아우디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디자인 언어를 만들어냈죠. 이 무렵부터 주지아로는 디자인 일선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대신 아들 파브리치오 주지아로를 후계자로 키우기 시작했죠. 파브리치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탈 디자인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점차 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죠. 2005년 알파로메오 브레라 같은 프로젝트는 파브리치오가 주도했습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이제 회사의 회장으로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 물러났죠. 그리고 2010년 주지아로는 이탈 디자인의 지분 90.1%를 폭스바겐 그룹에 매각합니다. 본인이 40년 넘게 키워온 회사를 넘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은퇴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지아로 본인은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5년 77세 주지아로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아들 파브리치오와 함께 GFG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회사를 설립한 거죠. 주지아로 파브리치오 주지아로 스타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드는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이 GFG 스타일은 주로 전기차 컨셉트카를 디자인했습니다. 2017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한 CB라는 주지아로가 전기차 시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담은 차였죠. 여전히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지만 1970년대의 쐐기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유기적이고 더 공기역학적이었죠. 주지아로는 현재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스케치를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지아로가 자동차 역사에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지아로는 해치백이라는 차종을 대중화시켰습니다. 골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타는 대부분의 해치백들도 없었을 겁니다. 둘째, 주지아로는 디자인과 실용성이 함께 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능성은 서로 대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셋째, 주지아로는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를 격상시켰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디자이너는 엔지니어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지아로는 디자이너가 자동차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름 하나로 차가 팔렸으니까요. 넷째, 주지아로는 세대를 초월한 디자이너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60년 넘게 최전선에서 활약한 디자이너는 자동차 역사상 주지아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지아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독일, 일본, 한국, 국적과 상관없이 좋은 디자인은 통한다는 걸 증명했죠.
돌이켜보면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삶은 끊임없는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17살에 피아트에 입사한 천재 소녀는 21살에 베르토네의 수석 디자이너가 됐고 27살에 쇠기형 디자이너로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를 바꾸고 36살에 골프로 해치백이라는 새로운 차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넘는 커리어 동안 200대가 넘는 차를 디자인하면서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페라리의 창업자 엔초 페라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엔진을 만들고 주지아로가 그 주변에서 차를 그린다.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엔지니어조차 주지아로의 천재성을 인정했던 겁니다. 1999년 세계 자동차 시상식에서 주지아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린 건 단순히 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꿈을 그렸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을 그렸습니다. 2024년 현재 86세의 주지아로는 여전히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에도 여전히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주지아로의 디자인 철학은 계속되고 있죠. 자동차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자동차 인물사전. 지금까지 자동차 디자인의 살아있는 전설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야기였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